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이온 코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엊그제 텔레비에 보니까 캐나다까지 가가지고 공기 좋은 데 거기 가서 구경이나 잘하지. 가이드를 이렇게 뭐 예천군의 의회 부회장인 뭐인가 하는 사람이 주먹으로 그냥 얼굴을 가격하고 또 뭐 한참 실컷 때릴 때까지 다 지켜보고 그러다가 이제 군의회 의장이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말리러 가니까 의장까지도 확 밀어버리고 그 폭력 전과 이범이 거의 뭐 그 맞은 가이드는 안경이 깨지고 안경이 깨진 안경이래가 눈도 다치고 근데 뭐 한 5,000불 주고 수습 하려다가 지금 사건이 터져가 난리인데 그 10대 명이 여자도 뭐 직원과 의회 의원이 2명이고 여자 직원이 한 뭐 5명입니다. 여자가 그래 총 5명이죠. 간 팀 중에 여자까지 데려가 놓고는 가서 가이드하고 싸우게 된 게 뭐 보도 불러달라? 보도 뭐 보도블록이 아닙니다. 그 보도집이라고 하면 그 저기 이 뭐야 성합차에 여자들 태워다니면서 이제 술집에 여성들을 이렇게 접대 여성들을 배달하는 그걸 보도라는데 한국에서 실컷 보도 많이 했을 건데 캐나다까지 가서 보도를 찾다가 그랬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1년에 뭐 540만 원인가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예천군은 재정 자립도가 13.5%. 제일 어려운 노무죠. 경북의 23개 중에서 19등인가 그렇대요. 뭐 경북 북부 지방에 어떻게 보면은 인구가 많이 좀 줄어드는. 제일 뭐 저기 옛날에 거기 선비들이 많이 사는 데거든요. 옛날에 선비들이 많이 사는데 요즘은 폭행범들이 많이 삽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런 사람들이 그냥 놀러 가서 사고 쳤지만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뭐 어떤 홍수 났을 때 또 놀러 간 것부터 막 해마다 이 놀러 간 것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을 할 뻔했네. 국회의원 무슨 공기업 감사 간부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공무원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제일 말단에 있는 군의회 의원들도 1년에 억 단위로 해외 연수 예산을 세아가 이왕이면 좋은 데 가서 실컷 놀자고 이번에도 보니까 미국의 볼티모어 뭐 캐나다 오타와 뭐 좋은 데는 다 잡아놨더만 5대5 연안 아래. 그것도 뭐 손살에 치는데 뭐 얼굴이 잠깐 스쳤다 이렇게 하는데 CCTV를 보니까 거의 격투기 선수더라고요. 전 유해진인 줄 알았습니다. 생긴 게 좀 닮아가지고. 격투기 선수처럼 그냥 정확히 펀치를 구사해서 싸우다가 또 말다툼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뒷자리에서 일어나서 일방적으로 가서 일방적으로 구타를 하는데 그 뒤에 앉았던 군의회 의장은 또 눈 감고 있어요. 못 본 채. 그래서 운전기사가 캐나다 사람이 말리고 911 신고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외국 신문에 뭐 미국, 일본, 캐나다 신문에 외국 신문에 이거 재밌다고 해외 토픽으로 기사가 난다잖아요. 그 나라 세금으로 온 의원들이 자기네끼리 가이드를 어떻게 보면 을 중에 을인데 그 사람들을 폭력 행사하고 또 보도방 불러달라고 보도방이라는 거 이제 접대원들을 전화로 부른다고 해서 보도방이잖아요. 그럼 캐나다는 미국에는 보도방이 제대로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는 보도 불러달라니까 이게 보도 기자를 불러달라는 줄 알고 혹시 기자가 필요하시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말도 못 알아듣는다고 가이드가 좀 눈치껏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화를 냈다는데 저게 뭐 도대체 지방의회 의원인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들이 그 구타한 박종철이라는 사람 전과 이범인데 어떻게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해줬는지 저도 국회의원하고 다 먹이 사슬이거든요. 공천 받을 때 다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정치 개혁할 때마다 그 풀뿌리 그 군이나 이런 시의원, 군의원들 왜 당적 없앤다고 하다가 그 슬그머니 없어지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먹이 사슬 구조가 이렇게까지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는 7박 11일로 의회 사무국 직원 5명과 함께 의원 9명이 14명이 갔는데 그런데 이제 도착한 다음 날인 21일부터
20일부터 29일까지를 네. 가는데 여자 있는 술집에 데려달라 하고 요구를 하다가 23일 오후에 이제 폭행이 벌어지는데 폭행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여자 있는데 데려달라 하다가 가이드가 이제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이랬는데 여성 어원도 2명 있고 여직원도 한 3명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여자들 앞에서 여자 있는 집에 데려달라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뭐 노래방에 네. 기기를 누를 사람이 없어서 네. 그랬다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 뭐 권도식인가 하는 사람이 노래방 가서 이 눈이 나빠서 노래방 악보에 번호 숫자가 안 보여서 부르려고 그랬다 이런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참 핑계 같지는 않은 핑계죠. 하여튼 저런 분들은 근데 내보내기도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내보내는 게 왜냐하면 군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이 제명을 하고 자기네들이 사퇴해야 되는데 지금 버티면은 저 굉장히 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겠느냐. 내보내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당에서 또 자유한국당 탈당을 해버리면 당에서도 사실은 책임은 있지만 뭐 탈당한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 찌꺼리를 보면 버스 안에서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호텔 객실 문을 열어놓고 떠들고 술 먹고 복도를 맨발로 걸어 다니고 뭐 온갖 짓을 다 한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한인 가이드는 토론토에서 한인 가이드를 폭행을 했는데 이제 현지에 라인이 있는 현지 랜드사 가이드를 팬 것 같은데 정말 기가 찬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뭐 9년쯤 되면 지역에서는 유지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했을까요? 의원이 그만큼 수준이 높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국민 수준보다 높습니까? 국회의원이? 안 높죠. 청와대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 직원 국민보다 수준이 높나요? 군의원은 저는 더하다고 보는데요. 예. 거의 바닥 인생들이 줄 잘 타서 뭐 이렇게 해서 군의원 하나씩 그러니까 이게 텃밭 의원들이 문제예요. 아니 자유한국당 간판 내걸으면은 하여튼 영남 지역은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출신 국회의원만 잡으면 되잖아요. 호남도 똑같죠. 거기는 또 민주당 또 잡으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지역 의원이라는 게 국회의원들의 한마디로 바닥 조직 비서대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줄로 수준 미랄들이 되는데 자, 이 술에 취해가지고 버스 가서 쉬라 했는데 버스 가가지고는 주먹을 이제 가이드를 때려가지고 평소 이제 여자를 안 붙여주니까 화가 났다 그런 것 같은데 안경이 부서져서 안경의 파편이 아래 유리 파편이 얼굴에 박히면서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경찰이 출동해서 리포트를 쓰고 폭행을 한 이 친구를 데려올라 했는데 자, 그런데 가이드가 이렇게 잘 막아가지고 마무리가 캐나다에서는 일단 된 것 같은데요. 참 그래서 이제 군 의원들이 합의금을 그다 갖고 주자 했는데 이 직접 팬 이 박은 또 합의금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 있던 의원들이 저들 이제 술 먹고 놀라고 여자들 보도들하고 놀라고 가져간 돈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돈 캐나다화로 $6,000를 이제 가이드한테 전달했는데 가이드는 영수증을 건넸다는 겁니다. 가이드 안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데 자, 참 희한한 가이드 부인은요. 온 가족이 크리스마스를 양보하더라도 특별히 한국에서 온 귀한 분들이라서 의전에 신경을 쓰던 남편이 객지에 가가 폭행을 당해서 너무 억울하다. 사건 당일 저녁에 일행이 마신 소주가 7병이라고 들었다. 그래도 현장에서 캐나다 경찰이 잡아갈려 했는데 가이드가 그리 맞고도 간곡하게 요청해서 연행을 피했고 버스 기사는 승차를 거부했는데 가이드가 뭔 일이 나면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해서 겨우 탑승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 군의 의원들이 이러면 좋을 게 뭐 있냐 해서 이제 캐나다 돈 6,000불을 주고 합의를 했는데 합의와 상관없이 세금으로 온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해서 되냐 싶어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됐다. 이렇게 지금 알리게 됐다. 그러니까 뭐 국가 예산, 군 예산, 재정 자립도
20%도 안 되는 군 예산으로 혈세로 가가지고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게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가이드도 이유 없이 폭행을 하고 또 폭행을 해서 합의서를 가이드가 써주자마자 그걸 호주머니에 박종철 의원이 집어넣고 나도 맞고서 합의금을 받는 게 좋겠다. 나 때려라. 뭐 이런 식으로 막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생양아치죠. 이 사람이 그렇죠.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이 우리나라 정치인 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이 나라가 미래로 이렇게 가고 좀 해야 되는데 자꾸 처지는 게 어떻게 우리가 정치인들을 너무 못 뽑아서 그런 것도 원인이 있나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전국의 지방 의원들이 다 대동소이한 수준일 거라고 보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런 수준이 지방 의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는 이런 정치판에 국회의원들의 쫄병의 쫄병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보다 조금 높은 쫄병은 또 도의원, 시의원이고. 그래서 이런 지방의회를 이래 둘 필요가 없다. 저는 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애야죠, 당연히. 없애고 무보수 맹해직으로 해서 저녁에 한 8시쯤 시작해서 의회를 밤에 한 12시까지 하고 딱 택시비하고 도시락만 사주고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해라. 이렇게 무보수 맹해직으로 해가지고 가야지. 이걸 갖다가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급 주죠. 이런 기초원도요. 네, 꽤 주죠. 광역은 또 더 주고 보좌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쯤 되면 배지 또 다 달아요. 국회의원은 잘 안 달고 다니는 배지를 이 사람들은 또 다 달고 다니면서 저거 사업을 하거나 뭐 지방에 보면 뭐 복덕방 하거나 무슨 무슨 조그마한 무슨 사업체 하거나 이래가지고 지역에 또 저거 사업체에 연관 가고 그래서 왜 이걸 무보수 명예직화하지 않고 이런 자들한테도 돈을 줘서 근데 지 받아가는 돈만 활동비만 써도 그 월급이 몇백만 원인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연수시키면서 국회의원 하는 흉내는 또 다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국민 부담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뭐 기초자치단체 저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싹 없애기 전에라도 우선 당적이라도 좀 싹 없애고 그다음에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맨날 특혜 없애자고 하면서 하나도 안 없애잖아요. 국회의원 월급도 반으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거기 저기 이 평균 임금 중위소득 국민 그럼 한 400만 원. 뭐 그 정도 해서 한 400만 원 해가 하고 오히려요. 그러면 3분의 1이 줄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숫자는 3분의 1을 늘려요. 그러니까 3배를 늘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300명인데 900명을 만들어버려요. 자, 400만 원씩 받는 900명, 보좌관은 3명씩, 두세 명.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예산으로 운영이 될 건데 사무실은 다 칸막이가 한 고시원만 한 두세 평짜리. 그렇죠. 그리고 공동으로 쓰고.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는 국회의원을 진짜 개나 손 특혜는 하나도 없애버리고 하나도 안 주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900명이 되면은 뭐 특혜라는 것도 뭐 좀 약해지겠죠. 그럼 뭐 걸어서 가고 자전거 타고 가고 차량 뭐 유지비니 이런 거 싹 다 없애버리고. 다 없애야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900명쯤 되면 그래도 내가 400만 원 받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이 한다.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을 월급을 줄이고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데 숫자를 줄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100명이 되면 이 힘이 서너 10배가 더 늘어나요. 그렇죠. 그때는 뒤로 받는 부패가 훨씬 심해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국회의원도 하는 일 없는데 숫자만 또 늘리냐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국회의원 숫자는 좀 늘려줄 필요는 있고 왜냐하면 힘을 좀 빼기 위해서. 그러니까 광역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를 합쳐가지고 국회의원을 거의 광역의원 비서단식으로 해버리고 기초단체는 이거는 그야말로 무보수 맹해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하게 하고 그리고 저 연봉도 한 4천만 원, 5천만 원 하고 차량이나 뭐 비서가 지금 7명인가요? 뭐 이런 사람도 좀 싹 없애고 기사도 없고 비서는 공동 비서 쓰면 공동 비서 쓰면 정책에 한해서만 공동 비서를 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몽땅 바꿔야지 우리나라 정치가 제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관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출신이 장관하는 사람들이 나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장관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교육부 장관 교육에 대해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 뭐에 대해서 지금 건설 국토개발 부동산 뭐 이런 쪽에 대해서 그 생각이 있는가요? 아예 아무것도 업무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이게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이것도 굉장히 좀 떨어지는데 그게 또
내각하고 청와대하고 들락거리면서 어떻게 보면 나라를 굉장히 후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이 영국은 엘리트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엘리트들이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영국에는 그냥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 어원 내각제니까 장관을 나가도 처칠이 재무상도 하고 해군 장관도 하고 다양하게 했지 않습니까? 됐는데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는 제일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은 초창기에 이 연방의회를 하고 하면서 굉장히 심지어 미국의 저 중서부 지역에 뭐 라스베가스니 네바다니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오클라호마니 이런 데는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때는 막 이 땅도 이렇게 토박하고 하니까 철도업자니 건강업자 그 대리인들이 전부 국회의원 다 해먹어가 부패가 미국도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주의라는 게 제대로 되려면 일종의 그 헌신적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 국가의 공복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그럼 헌신적인 거는 체크하기가 객관적으로 어려우니까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대통령이나 장관을 하려면 예비 시험제를 도입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은 시험을 쳐서 그래도 상식에 일반 사람보다는 한 두세 배는 더 아는 사람이 대통령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무식한 사람이 대통령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 뭐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 하는데 보니까 경제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고 취업률이 좋아지고 있다. 취업 젊은이들이 청년 창업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또 뭐 근로소득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진짜 현실하고 모르는 그 엉뚱한 얘기를 좀 해요. 근데 또 경제를 물어볼 때는 얼굴이 딱딱해지더라고요. 좀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안보에 대해서 그러면 얼굴이 좀 펴졌대요. 안보라기보다 막 북한이죠. 네, 북한 얘기는 얼굴이 펴졌다는데 거기나마 좀 제대로 했냐. 제가 보니까 그 할 때 세 개가 문제가 있던데 세 개가. 예. 하나는 이제 윤상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가 같다. 기가 찬 이야기죠. 기가 찬 이야기죠. 지금 하루 전에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말하는 비핵화랑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가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저런 사람이 대통령하고 앉아서 트럼프가 당일날 아침까지 한반도 비핵화와 CVID가 뭐가 다른지 참모들이 설명해도 잘 모른 채 회담에 들어갔다. 북한하고 중국은 계속 옛날부터 전 박근혜 정권부터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그랬어요. 미국 물러나라 소리지. 미국 물러나라. 우리가 비핵화 하려면은 미군 니네부터 철수하든지 전략자산 없애든지 해구산 없애라. 쉽게 말하면 한국에 있는 미군이 전투 능력을 다 이 그 전략자산을 그렇죠. 다 포기하고 그야말로 유엔 평화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자꾸 약속 안 지킨다고 미국 보고 그러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한반도 작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에서 그 합의문이 4개 나오는데 거기에 한반도 비핵화라고 나왔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큰 화근이 될 거라고 그거가 그 말의 꼬리가 화근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트럼프가 몰랐던 그러니까 이야기. 그 국무부 장관이 이제 실무회담 하자 그러니까 강도라고 한 게 그거잖아요. 예. 아니 한반도 비핵화인데 왜 우리만 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문재인 엉터리 같은 얘기한 게 뭐죠?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은 남북 관계는 다 끝났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제 미국 놈들이 반대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거죠. 무슨 뜻입니까? 524 조치가 뭐 때문에 나온 거죠? 박왕자 씨가 금강산에 관광 갔다가 총을 맞고 그러고 이제 천안함이 피격을 받으면서 그게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 없이 그냥 우리는 북한한테 다 해줄 거다. 미국 너네만 빨리 해라. 이제 반대하면 미국 때문에 안 된 거다. 이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개성공단하고 그 금강산이 풀어지는 순간 비핵화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끝난 그거는 하더라도 어차피 뭐 개성공단 금강산 개방되면 다 좋죠. 하지만은 우리도 우리 국민이 피살을 당했고 핵 개발 때문에 개성공단도 유엔이나 모든 지지를 얻어서 폐쇄한 거 아니에요? 그럼 할 때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조치가 있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죠. 근데 개성공단 금강산은 이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신년사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신년사보다 김정은 신년사를 더 빨리 우리가 생중계로 보았는데 거기서 금강산 개성공단 우리는 준비됐다고 하는 거 바로 따라서 한 얘기인데 그게 얼마나 상황을 모르는 얘기냔 말이에요. 근데 그날 보면 하나 신기한 게 시계가
뭐 12시 40분인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서재에 같은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뒤에 있는 시계가 한국에서는 그걸 아마 한 아침에 한 10시쯤에 했을 겁니다. 그때 휴일날. 그렇죠. 그러면 북한에서 녹화 찍어놓은 걸 한국은 라이브라고 생방송으로 북한과 동시에 한다고 김정은이가 1월 1일이 아니라 그 전날 예? 섣달 금음날이나 그 전날 찍어놓은 거를 녹화해서 틀어서 이제 나가는데 그 한국은 그거 녹화를 라이브라고 해서 한국의 방송 채널들이 중계했다는데 이게 정말 웃기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아까 또 세 번째가 그거죠. 김정은은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지휘와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네. 그 말을 어떻게 믿죠? 지금 김정은이가 며칠 전에 중국 시진핑한테 간 거에 그게 여러 가지 포함이 많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지 중국 영향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지시했을 수도 있어요. 야, 주한미군 철수 얘기해. 그러면 너 대북 제재 완전 확 풀어줄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건데 주한미군은 인정하기로 했다. 그걸 어떻게 그 말을 어제 믿어요? 문재인의 말 중에 ICBM만 폐기하면 미국과 이번에 이 제재 완화라든지 종전선언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거든요. 한국 대통령이 미국이 ICBM을 갖다가 북한이 쇼한다고 껍데기 ICBM 가짜 미사일 연료도 없는 거 몇 개 폭파시켜버리고 하면 보여주면 트럼프는 막 됐다. 우리한테만 안 놀러오면 된다고 해주면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어떻게 저 한국 대통령이 저따위 말을 할 수 있느냐. ICBM은 사실 미국을 겨냥한 거지 우리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국 대통령이지 미국 대통령도 아닌데 ICBM만 없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북한을 위해서 미국을 달랠 수 있는, 쓸 수 있는 꼼수를 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한국 대통령이 바람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나, 저런 사람이 한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참 걱정이 많이 되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착각이 북이 말하는 비핵화랑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랑 똑같다는 거 착각. 언어가 다른데 같이 있다는 착각. 그리고 하여튼 저 개성공단 금강산 준비돼서 다 됐다는 거.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용인했다는 거.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한 착각일 수 있어요. 착각도 가정 내에서 사소한 착각이면 괜찮아요. 예? 사소한 착각. 양치질을 잊어버렸다든지 칫솔을 잊어먹었다. 이런 착각은 괜찮은데 국가 운명을 건 착각은 너무 위험하다. 김정은 이쪽은 전체적으로 세력 균형을 보잖아요. 중국은. 예? 북, 중, 러는 세력 균형이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여기서 균형자론이라고 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서 균형 잡는다? 내가 뭐 힘없는 나라에서 균형 잡는다면서 너무 좀 북중에 치우친 선택을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선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참 정신을 못 차리겠죠. 차리래도. 자, 근데 지금 이 한국의 경제 위기의 징조가 지금 지방 부동산에서 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방에는 지금 이 전세 가격을 못 따라가는 집값이 많아가지고 주인이 오히려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써버리고 내주지 못해서 월세를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지방 부동산 때문에 지방의 저축은행들이 지금 PF 대출 연체율이 20%가 넘는다는 거예요. PF 대출이라는 거는 이 뭐 집을 지어서 팔아먹는 사람들이 시행업자들이 은행에서 지어서 못 땡기니까 2금융, 3금융에 가서 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빌려가 놓고는 이거 못 갚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결국은 못 갚게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100 중에서 아예 연체가 20%가 넘어간다면 금융기관으로서 기능을 거의 상실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에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2011년인가요? 그때도 결국은 지방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때 보면 한 5조쯤 되는 저축은행의 예수금 중에 뒤져보니까 한 절반이 돈이 없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위기가 지금 거의 다 왔잖아요. 중국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국내에서 일어난다면 저는 부동산발 위기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그 보고 중에서도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발. 우리나라는 외국에는 월세 제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전세 제도잖아요. 자기 재산이 전세금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제대로 못 돌려주면 다 순서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잡는다면서 정말 강남을 잡아야 되는데
강남은 안 잡히고 엉뚱한 지방만 지금 겨울왕국이 되어 있어요. 겨울왕국에 왜 공주가 손만 대면 다 얼어버리잖아요. 그 지방은 아예 꽝꽝 얼어버렸다. 문재인 마이너스의 손이네. 네.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대의 명분은 좋지만 니체가 그런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확신은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실의 적이라고 그랬어요. 확신은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실의 적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대책을 잡는다는 그 확신, 대의 명분은 좋지만 그거 하려다가 특히 강남을 겨누다가 지방을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를 몽땅 없애버리는 가뜩이나 지금 지방에 지금 부울경, 부산, 울산, 저기 거제 이쪽 있잖아요. 창원 이쪽에 그쪽이 특히 지금 부동산 하락이 굉장히 심하다고 심각하고 그러대. 거기가 또 지금 정권에 대한 지지율도 많이 떨어진 게 우선은 당장에 시장이 무너지니까 그런 게 있죠. 과거에 경기 좋을 때 그래도 저기 불이 안 꺼지는 도시가 거제도 그렇죠. 그다음에 울산 이런 데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런 데 이제 그때 많은 근로자들이 오고 하니까 집을 막 지었다가 지금 다 빠져나가니까 네. 황폐지가 유령 도시화 돼 가고 있는데 네. 그쪽에서 부동산들이 거의 가격을 상실해가 그렇죠. 새로 진 물건도 이 원가만큼도 지금 네. 안 논다며 집을 새로 지었는데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83%가 부동산이거든요. 예. 근데 이걸 꽉 눌러놓으면은 다른 게 하나도 안 돼.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또 감정사, 공인 감정사한테 또 압력을 넣어가지고 공시지가를 지금 막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땅 많은 이런 데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또 세금이 또 포탄을 맞게 돼 있어요. 그 의료보험도 내고 또 그 기초연금 받던 사람도 못 받고 이러니까 이 부동산에 끼치는 이 폐해라는 게 이게 말도 못하는 거죠. 어제 한 통계를 보니까 월급은 올랐는데 세금하고 의료보험료, 국민연금이 너무 더 올라가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월급이 마이너스다라는 직장인이 상당수 많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산층들도 이렇게 좀 육성하고 키우고 소비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너무 그냥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세금 포탄을 터뜨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유세는 저는 어느 정도 올리는 거는 어느 정도 납득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유세를 너무 급하게 빨리 올리고 있어요. 거기다 또 양도세를 거의 이 다주택자는 거의 70%를 물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지도 못하고 거래도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다 이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총대를 메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겠죠. 아무도 안 하죠. 아무도 하는 사람은 투기 세력 앞잡이라고 듣는데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 정도 되는데 대통령이 생각이 그만큼 많이 갈까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된다고 봐야죠. 경제- 촛불 정신으로 뭐 경제를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경제는 촛불 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촛불 가격 정신이지. 경제는 시장이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반시장 경제 이거 갖고는 무슨 대책을 54조 1짜리 예산 아무리 많이 써도 검증은 꼼짝도 안 합니다. 예. 자, 이왕 맞을 폭탄 같으면 빨리 터져버려야 그래도 데미지가 적을 건데 질질 만성으로 가다가 이제 크게 터져버리면 참 걱정입니다. 자, 이 무능한 문정권을 지금 뭐 오늘 사회 문제나 경제 문제를 이야기해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며칠 전에 검찰에 출두하면서 대법원 앞에서 포트라인에 섰다고 또 그걸 갖고 또 난리예요. 아니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 대법원 앞에서 하든 검찰 포트라인에 서든 자기 자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개인의 자유인인데 물론 뭐 피의자로 출두합니다만은 자기가 나는 떳떳하다. 그리고 내가 평생 몸담은 데가 대법원인데 그 앞에서 한마디 하고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까지 거기 가서 찍으면 되죠. 법원 앞이나 검찰 앞이나 거기서 거긴데. 일부 언론들이 일부가 아니라 많은 언론들이 아직도 특혜의식에 사로잡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 소감 한마디 하는 거 그거 갖고 그렇게까지 매도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사법농단이 그 무슨 기무사 계엄농단처럼 이것도 사실은 정치적인 부분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 결과가 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치 언론들이 제가 있는 듯 이렇게 미리 단정하고 가는 거 이것도 참 문제가 그렇죠. 있다고 봅니다. 뭐 양승택 대법원장은 뭐 재판에 뭐 개입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피의 사실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뇌물하고도 관계 없는 거고 물론 뭐 저 혐의가 입증되면은 처벌을 하겠죠. 하는데
지금 대통령 둘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사법부 수장까지 들어간다? 저는 거기까지 사법부까지 지금 특수한 뭐 민주 뭐 지금 뭐 재판연구원 이런 데서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과하게 하면 뭐든지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이명박 때 검찰에 불려가서 그때 우병우도 있었고 아주 망신스럽게 됐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 자체가 뭔가 하면 노정권 때 검사들을 아주 정말 뭐 누구 하자 했나? 자기가 무슨 터놓고 그렇죠. 계급장 떼고 붙자고 그렇죠. 해놓고는 사실은 뭐 계급장 떼고 붙은 게 아니라 대통령 지위 갖고 검사들을 개망신시키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사들은 할 말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마치 막 검사들이 건방지고 예의 없다고 또 엊그제 그 김혜령 기자처럼 몰아가더만요. 그러다가 나중에 검사들이 세상 바뀌니까 너 일로 좀 오라고 이래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제 판사들이 지금 전부 부글부글 다 끌고 있는데 이제 정권 바뀌면 너 일로 좀 오라고 니도 오고 임종석이 문재인 다 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검찰 자체도 어디든지 정권 중반기 들어가면 검찰부터 반기를 들거든요. 그건 뭐 그러면은 생지잖아요, 생지.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래서 저 경기도 연천군에 전방 가는 길에 보면은 폭포가 아주 낭떠러지가 깊은 데가 있어요. 큰 길 옆에. 폭포 이름이 제인 폭포입니다. 제인 폭포. 예. 이제 대통령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폭포 이름이 제인 폭포예요. 근데 아주 낭떠러지라 옛날 그 광대가 거기서 줄타기 하다가 거기 떨어져 죽었다고 해서 제인 폭포래요. 광대 제인. 네, 제인. 그래서 사람이 제인 이름이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그 설화가 있더라고요. 그 낭떠러지에 자칫하면 누구나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을 때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의 입장에서 나를 한번 보고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렇게 국가 전체적으로 가야지 상대방은 다 나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그렇잖아요. 사소한 일이고 신재민 사무관은 실무라 잘 모르고 김태우 속이 좁다고. 수사관은 자기 일부터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이럴 정도니까 수사가 안 되죠. 그럴 때는 겸손한 자세로 우리도 잘못됐으면 털어내고 우리도 조사받고 반성하고 새로 나가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무슨 쇼를 해서 허심탄회하게 기탄 없이 이렇게 대하는 척 해봤자 천성은 못 속인다는 거 아니에요. 천성은 못 속인다. 그래서 역사가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제인 폭포, 안성맞춤 폭포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장수 폭포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연천군 고문이래 고문이. 고문에서 고문 그 코를 물었대요. 사또 코를 물었다고 해서 코문니가 고문니가 됐다고 해서 고문니. 그 제인폭포 가면은 밑에 낭떠러지가 아주 살벌합니다. 큰 길 옆에 있어요. 그런데도 한번 가서 나중에 세상은 언제든지 바뀌거든요. 윗물이 아랫물 되고 아랫물이 윗물 되고 다 바뀌어요. 지구는 돌고 우주는 광대무변하고. 근데 너무 자기만 대대손손한다고 생각하지 좀 말길 바래요. 이번 주말에 저 새로 된 노영민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단둘이 제인폭포로 가서 고문리에 거기서 떨어져 죽은 광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좀에 더 대통령 며칠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